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부잣집 사모님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변호사인 며느리 뺨을 때리고 중요한 서류에 와인을 부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분 자기가 건드린 며느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성 호텔의 최고급 VIP 라운지는 무겁고도 우아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흩뿌렸고 구석에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의 휴게 공간이 아니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재벌가 마님들이 모여 서로의 권력과 재력을 확인하고 은밀하게 서열을 매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그 화려하라고 숨 막히는 공간의 구석자리 32살의 변호사 하리는 단정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무릎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고 모서리가 다른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이 공간과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할인의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경희가 앉아 있었다. 경희는 화려한 패턴의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다리를 우아하게 꼰 채 거만한 시선으로 라운지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희의 오랜 사교계 앙숙이자 부동산 재벌인 화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차를 마시는 중이었다. 화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뱀처럼 교활한 시선이 할인의 낡은 서류 가방과 수수한 구두에 머물렀다. 경희 언니나 며느리가 변호사라고 해서 내심 부러웠는데 말이야. 오늘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네. 화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가방이나 옷차림을 보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보다도 검소해. 하긴 근본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돈을 쥐어줘도 쓸 줄을 모르는 건가 봐. 언니가 고생이 많네. 이런 며느리 데리고 사교계 모임에 나오려면 얼굴이 꽤나 화끈거리겠어. 그 순간 경희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체면과 남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희에게 앙숙인 화자의 비웃음은 심장을 후벼 파는 모욕이었다. 경희의 시선이 화재에서 할인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며느리를 향한 끔찍한 혐오감이 가득 차 있었다. 배경 없는 평범한 여자가 아들의 앞길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우아한 세계마저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리는 숨을 죽인 채 서류 가방을 더 꽉 움켜쥐었다. 반박할 말은 수없이 많았지만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숨 막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가방에서 내일 있을 중요한 재판 서류를 꺼내 테이블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서류의 시선을 고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녀의 방어 기제였다. 하지만 경희는 그 꼴을 참아 넘기지 못했다.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난 경희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예고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크리스탈 와인잔을 움켜쥐었다. 잔 안에 담겨있던 핏빛 붉은 와인이 허공을 가르며 하리니 방금 꺼내놓은
하얀 재판 서류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붉은 액체는 중요한 활자들을 무참히 지워버리며 종이를 적셨고 그대로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려 할인의 베이지색 스커트까지 처참하게 물들였다. 라운지 안의 사람들이 놀라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정적이 우아한 피아노 선율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거나 할인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관고자들처럼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상황을 즐길 뿐이었다. 할인은 가쁜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엉망이 되어버린 서류를 수습하려 떨리는 손을 뻗는 찰나였다. 경희의 오른손이 매섭게 허공을 갈랐다. 할인의 고개가 한쪽으로 심하게 꺾이며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라운지의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단정하게 묶여있던 할인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며 시야를 가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수십 명의 귀부인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변호사 할인의 존엄이 바닥으로 내동탱이 쳐지는 순간이었다. 경희는 상처받은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처럼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고작 국선 변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뼈대도 없는 천박한 것을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내 모임에서 청승을 떨어 경희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화자의 조롱으로 상처받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그녀는 며느리를 철저하게 짓밟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할인은 고개를 꺾인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불타오르는 오른쪽 뺨 위로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지식이며 기어코 눈물을 참아냈다. 지금 여기서 무너져 내려 오열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자신의 모든 노력이 정말로 무의미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 잃은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다. 할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붉은 와인에 흠뻑 젖어버린 서류들을 주워 모았다. 뚝뚝 떨어지는 붉은 물방울이 마치 그녀의 찢겨진 자존심 같았다. 엉망이 된 서류를 낡은 가방 안에 구겨 넣은 뒤 할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몸을 돌렸다. 그녀가 라운지를 빠져나가는 등 뒤로 화자가 비웃듯 짧고 차가운 웃음을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희 역시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다. 호텔의 회전문 밖으로 나오자 도심의 차가운 매연이 섞인 바람이 할인의 젖은 치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똑바로 서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도로변으로 걸어간 할인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부어오른 붉은 뺨과 얼룩진 옷을 응시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에게 남편 현우의 검찰청 사무실 주소를 댔다. 법을 다루고 정의를 외치는 자신의 남편. 적어도 오늘만큼은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어도 남편 현우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 분노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 얄팍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질지 할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 위로 할인의 지친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의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할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젖은 베이지색 스커트 자락에서 말라붙어가는 붉은 와인 자국이 검찰청의 깨끗한 복도 위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의 한쪽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지친 눈빛이 흔들렸다.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3층 모퉁이에 자리한 남편 현우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검사 이현우라고 적힌 금빛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이름 석자는 할인에게 언제나 든든한 방패이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이라고 믿어왔다. 자신이 법정에서 지켜내지 못한 존엄을 남편이라면 함께 분노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얇은 희망이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을 때였다. 집무실 안에는 현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그의 직속 상관이자 차기 부장검사 승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은과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할인이 문을 여는 순간 무겁게 끊어졌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발견하자마자 반가움이나 놀라움 대신 얼굴 근육을 차갑게 굳혔다. 그의 눈동자는 할인의 부어오른 뺨이나 엉망이 된 옷차림을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 들이닥친 불청객을 향한 당혹감으로 채워졌다. 지은 역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할인의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지은의 눈에 젖은 옷을 입고 뺨을 맞은 자국을 훤히 드러낸 여자의 등장은 매우 상스럽고 불쾌한 불협화음이었다. 지은이 서류를 탁탁 치며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났다. 그녀는 현우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개인적인 사정은 알아서 잘 정리하라는 날 선충고를 남기고는 집무실을 나가버렸다. 지은의 구두굽 소리가 멀어지고 집무실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현우의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할인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녀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니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꼴을 하고 나타나 현우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연민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깎였다는 분노만이 이글거렸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우를 바라보며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오른쪽 뺨을 가리켰다. 어머니에게 맞았다고?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뺨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짐승처럼 짓밟혔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우의 반응은 할인의 가슴에 꽂혀있던 마지막 희망의 칼날을 무참히 부러뜨렸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어머니가 왜 화를 내셨겠어? 네가 또 눈치 없이 굴었겠지. 하필이면 다음 달 승진 발표를 앞두고 부장검사님 계신 자리에 이런 몰골로 쳐들어와 내 체면을 구겨 네가 내 앞길을 아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할인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검사라는 남자가 법과 정의를 외치던 자신의 남편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아내에게 쏟아내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현우의 눈빛은 비정했다. 그에게 하리는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 포트폴리오에 흠집을 내는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현우는 아흥이야 할인을 몰아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당장 집으로 돌아고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자신의 평판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그 비겁하고 이기적인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할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환멸이 흘러내렸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아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멸시를 받을 때도 남편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뒷전으로 미루며 묵묵히 내조했을 때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현우에게 그녀는 필요할 때 쓰다 버리는 부속품,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할인의 흔들리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변명도 애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약지에 끼워져 있던 현우와의 약속이자 족쇄였던 얇은 백금 결혼 반지를 빼냈다. 그녀는 현우의 책상 위로 다가가 그 반지를 차갑게 내던졌다. 금속이 단단한 나무 책상에 부딪히며 서늘한 소리를 내고 굴러갔다. 당황한 현우가 눈을 부릅뜨며 할인의 팔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다. 현우의 입에서 비겁한 조롱이 튀어나왔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고아 출신의 쥐뿔도 없는 네가 나를 떠나서 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주제를 알아야지. 현우의 말이 할인의 심장에 박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바닥까지 추락한 환멸은 오히려 그녀에게 기묘한 차분함을 선사했다. 할인은 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텅 빈 메아리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내가 갈 곳이 없는지 아니면 당신이 갈 곳이 없어질지 두고 보면 알겠지. 할인은 미련 없이 뒤돌아 집무실 문을 열고 나섰다. 뒤에서 현우가 당장 돌아오라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인의 발걸음은 조금도 멈칫하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혀 있지 않았다. 검찰청 건물을 빠져나온 할인은 다시 도로변으로 걸어가 거칠게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엉망이 된 그녀를 힐끔거리며 목적지를 물었다. 할인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입술 밖으로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굳게 봉인해 두었던 지명을 낳고 분명하게 뱉어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그곳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며 등졌던 곳이자 대한민국 법조계의 살아있는 권력이 숨쉬는 거대한 요새 검찰총장인 아버지의 저택이었다. 택시가 매연을 내뿜으며 서울의 잿빛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할인은 창밖을 응시하며 이제 자신이 감내해야 할 폭풍우가 얼마나 거대할지 조용히 짐작하고 있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 택시는 회색빛 하늘 아래 매끄럽게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은 할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흐릿했다. 할인은
한쪽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침에 말라붙은 붉은 와인 자국이 시트 위에 묘한 이질감을 남기고 있었다. 목적지인 성북동.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죄여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댈 곳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택시의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다. 양옆으로 늘어선 거대한 저택들은 높은 담장과 빽빽하게 심어진 조경수들로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마침내 택시가 멈춰 선 곳은 그 중에서도 유독 무겁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짙은 회색빛 담장 앞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정점, 대검찰청 서석진 총장의 사저였다. 할인이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철문으로 다가갔다. 비상벨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스피커 너머로 기계음이 짧게 울리고 오래지 않아 육중한 철문 옆에 작은 쪽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이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꼿꼿한 자세의 노제 집사였다. 할인이 어릴 적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집사의 주름진 눈동자가 5년 만에 나타난 할인을 확인하고는 크게 흔들렸다. 단정했던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에게 무참히 짓밟힌 듯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데다 옷은 오물로 얼룩져 엉망진창이었다. 집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그는 훈련된 침묵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서둘러 문을 활짝 열고 할인을 맞이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넓고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은 5년 전 할인이 스스로 이 집을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던 날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선택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증명하는 그녀의 모습뿐이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할인은 숨죽인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복도 끝에 자리한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무거운 호두나무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절된 듯한 압도적인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방 안쪽 널찍한 책상 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석진. 그의 어깨는 넓고 표정은 마치 돌로 깎아낸 조각상처럼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가 만년필을 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예리한 눈빛이 문가에 선 딸을 향했다. 석진의 날카로운 시선은 할인의 부은 뺨을 거쳐 붉게 얼룩진 스커트, 그리고 상처받은 짐승처럼 떨고 있는 눈동자의 차례로 닿았다. 찰나의 순간 석진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권력의 최상층에서 평생을 군림해온 그에게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비참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은 단숨에 숨통을 조이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석진은 소리치거나 분노를 겉으로 폭발시키지 않았다. 그는 누구의 소행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도 않았다. 5년 전 가난한 고아 출신의 현우와 결혼하겠다며 끝내 자신의 그늘을 벗어난 딸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른 딸에게 섣부른 동정이나 질책은 오히려 상처를 덧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석진은 묵묵히 책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꼿꼿한 걸음으로 다가온 그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온기가 숨어 있었다. 밥부터 먹자. 그 한마디가
할인에 억눌렸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렸다. 질책 대신 던져진 짧고 투박한 보호막.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등져도 이것만큼은 절대 뚫리지 않는 자신만의 요새라는 사실이 왈칵 실감났다. 두 사람은 넓고 차가운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았다. 노 집사가 조심스럽게 차려낸 정갈한 식사가 놓였다. 하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씹으며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눈물이 뺨의 상처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쓰라림이 느껴졌지만 하리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석진은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딸의 눈물을 모른 척하며 젓가락으로 집은 생선살을 그녀의 하얀 쌀밥 위에 툭 올려줄 뿐이었다. 그 무언의 위로 속에서 하리는 현우의 집무실에서 빼놓고 온 반지의 자리가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하리니 피곤에 지쳐 손님 방으로 물러난 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더욱 짙은 정막에 휩싸였다. 석진은 홀로 서재에 남아 스탠드 조명 아래 섰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는 오래된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정재계 언론계 재벌들의 수많은 이름과 약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딸을 모욕한 자들의 이름, 경희와 그녀가 어울리는 무리들, 그리고 딸을 지키지 못한 현우의 뒷배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석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얼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바짝 긴장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석진은 쓸데없는 서론을 모두 생략한 채 감정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내 딸이 다쳐서 왔다. 지금부터 그 더러운 것들 주변에 있는 쓰레기부터 남김없이 치우고 정리를 시작해라. 명령은 짧고 분명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석진의 서재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칼날이 소리 없이 뽑혀 나오며 권력에 취해 있던 자들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밤이었다. 석진의 서늘한 전화 한 통이 성북동 저택의 밤을 갈랐던 그날 이후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표면적으로 서울의 하늘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맑고 평온해 보였지만 현우와 경희가 누리던 견고한 세계의 토대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저희 거미줄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서초동 대검찰청 내부의 공기는 현우를 향해 묘하게 차가워져 있었다. 아침 출근길 현우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동기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시선이 자신을 교묘하게 비껴간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구도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의 농담에는 건조한 침묵만이 돌아왔다. 현우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오전 10시 부서장 주재로 열린 수석검사 회의 시간이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직속 상관 지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금융비리 수사팀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우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공을 들였고 다음 달 차기 부장검사 승진에 결정적인 발판이 될 핵심 사건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입에서 호명된 명단에 이현우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이유를 물었다. 지은은 턱을 치켜들며 서늘하고 혐오감이 섞인 눈빛으로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한 그녀에게 며칠 전 부어오른 뺨을 하고 집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피운 아내의 모습은 현우의 천박한 밑바닥을 폭로한 사건이었다. 지은은 현우를 향해 검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당분간 자숙하라는 날 선충고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현우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집무실로 돌아온 현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거칠게 쓸어내렸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종이들이 마치 처참하게 찢겨나간 그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 널브러졌다. 승진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다. 같은 시각 현우의 어머니 경희의 화려했던 세상도 무참히 붕괴되고 있었다. 경희는 평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다. 재벌가 사모님들과 정재계 부인들이 모여 정보와 권력을 교환하는 그녀의 오만한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선 경희를 맞이한 것은 정중한 인사가 아니라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었다. 그들은 경희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당황한 경희가 언성을 높이려 하자 곧이어 지배인이 나타나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통보했다. 어젯밤 자로 경희 사모님의 VIP 멤버십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으며 더 이상 클럽에 출입할 수 없다는 통첩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경희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지배인에게 이유를 따져 묻는 경희의 목소리가 홀 안을 날카롭게 울리던 그때였다. 클럽 안쪽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인형이 있었다. 경희의 오랜 낭숙이자 부동산 재벌인 화자였다. 화자는 며칠 전 호텔에서 할인이 젖은 서류를 챙기던 모습을 비웃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경희의 굴욕적인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조롱의 말이 흘러나왔다.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밑바닥을 드러낸다며 분수를 알고 물러나라는 뼈 있는 조롱이었다. 경희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보안 요원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치욕을 삼키며 클럽을 뒤돌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녀의 오만한 성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그녀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장식장에 놓여있던 값비싼 수입 도자기 화병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 깨뜨렸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카롭게 튀어 올랐다. 숨을 헐떡이는 경희의 등 뒤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 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다. 엉망이 된 거실을 본 현우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털어놓으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누군가 작정하고
자신들을 매장하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현우는 거실 테이블 한 구석에 남겨진 할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집무실에 반지를 내던지고 떠난 뒤 할인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현우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할인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울릴 뿐이었다. 이 미친 여자가 대체 어딜 간 거야? 현우의 절망적인 외침이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정막을 깨고 현관의 초인종이 무겁고 날카롭게 울렸다. 현우가 굳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우체부가 등기 우편물을 내밀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서류 봉투를 뜯어낸 현우와 경희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었다. 경희의 이름으로 발부된 대규모 세무조사 통보서와 현우 본인의 지난 수년간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사건 수입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강도 높은 검찰청 내부 감찰 소환장이었다. 봉투를 쥔 현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이 그들의 목을 완전히 조여왔음을, 숨통을 끊을 진짜 칼날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현우와 경희의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경희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던 차명 계좌들이 줄줄이 동결되었고 현우는 자신이 담당하던 모든 핵심 사건에서 배제된 채 구석진 대기실 책상 하나만을 배정받았다. 이 보이지 않는 폭격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두 사람은 처절하게 발버둥쳤다. 경희는 평생을 유지해온 오만한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화려한 치장을 포기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화자가 머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다. 지난번 클럽에서 자신을 내쫓으며 조롱했던 앙숙 화자의 발끝에 시선을 둔 채 경희는 어떻게든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며 구걸했다. 화자 언니, 제발 내가 사람 구실이라도 하게 한 번만 도와줘. 이대로 가면 우리 현우 앞길이 다 막혀버려. 내가 잘못했어. 응. 하지만 화자는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탈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다. 자비를 구하며 매달리는 경희의 얼굴 위로 화자는 차갑고 무자비하게 얼음물을 쏟아부었다. 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경희의 얼굴에 볼품없이 달라붙었고 차가운 얼음 조각들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자는 경희의 수치스러운 꼴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뼈 있는 경고를 던졌다. 경희야, 넌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어. 네가 지금 누구의 영린을 건드리고 이 사달을 냈는지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거니 멍청하게 구걸할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렴. 화자의 서늘한 축객령에 경희는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며 흠뻑 젖은 채 호텔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살아온 그녀가 철저하게 짓밟히는 굴욕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현우의 발악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청에서 고립된 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던 현우는 할인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었다. 어떻게든 도망간 아내를 찾아내 다시 무릎 꿇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비겁한 심산이었다. 현우는 할인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수진의 직장 앞까지 찾아갔다. 이성을 잃은 현우는 수진이 퇴근하는 길목을 막아섰고 그녀를 으슥한 비상구 계단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서하린, 그 여자 어디 숨어 있어? 당장 불어.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당장 말하라고. 핏발선 눈으로 윽박지르는 현우의 모습은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엘리트 검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기심과 두려움에 찌든 추악한 폭력배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벽에 기대선 채 겁에 질려 떨면서도 현우를 향해 날카로운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같은 쓰레기가 우리 할인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끔찍하고 소름 끼쳐. 당신 무덤은 당신이 스스로 파고 있다는 거 아직도 몰라? 수진의 날카로운 일침에 현우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비상구 벽을 거칠게 내리쳤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현우는 결국 수진을 밀치고 돌아서야 했다.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압박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할인을 감싸며 자신을 경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직 답답함과 공포만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텅 빈 검찰청 화장실에서 찬물로 거칠게 세수를 하던 현우에게 평소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던 동기검사 상철이 은밀하게 다가왔다. 상철은 세면대 거울 너머로 비친 현우의 초라한 몰골을 훑어보며 비릿하게 혀를 찼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비밀을 전하듯 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봐 현우야, 네가 매일 무시하고 짓밟았던 내 아내 서하린. 현우는 세면대를 꽉 쥔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른 채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진실의 거대한 무게는 현우의 이성을 완전히 짓뭉개 버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오르려 했던 권력의 정점 서석진 검찰총장. 그리고 그가 벌레처럼 짓밟고 조롱했던 아내 서하린. 두 이름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검찰청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자신을 곁눈질하는 조소 어린 시선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이 끔찍한 파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현우는 미친 듯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자신의 채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꽉 쥔 두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덜덜 떨렸다. 엑셀을 밟는 발끝에는 감각조차 없었다. 오후에 꽉 막힌 서울 도심 붉은색 정지 신호등이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주변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도로를 날카롭게 찢었지만 현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심장 고동 소리만이 귓가를 무섭게 때리고 있었다. 고개하듯 차를 몰아 집 앞에 도착한 현우가 거칠게 현관문을 열어젖혔을 때 거실은 이미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은행에서 날아온 붉은색 압류, 통지서와 대출 연장 불가 통보서, 그리고 백화점 VIP 카드 정지 안내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평생을 남들 위해 군림하며 콧대 높게 살아온 경희의 오만한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경희는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양손으로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실크 블라우스는
얼룩지고 구겨져 형편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현우를 발견하자마자 경희는 바닥을 기어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아들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렸다. 현우야, 대출이 다 막혔어. 당장 내일 모레 결제해야 할 갯돈도 묶였고 백화점이고 클럽이고 죄다 나를 쓰레기 취급해. 대체 네 집 자식인지 어떤 미친 인간이 우리 뒤를 이렇게 캐고 다니는 거야. 네가 검사잖아. 당장 쳐넣으라고. 응. 경희는 이성이 반쯤 날아간 상태로 울부짖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무의미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경희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잔인하게 끊어놓았다. 현우는 초점 잃은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바싹 말라붙은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할인이 아버지 할인이, 친정이, 서석진 검찰총장입니다. 그 세 음절을 듣는 순간 경희의 숨통이 턱 막혔다.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아들을 붙잡고 있던 그녀의 손아귀 위에서 힘이 탁 풀렸다. 그녀가 바닥을 짚으려다 손에 닿은 크리스탈 찻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둔탁하게 추락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경희의 무릎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경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며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최고급 호텔 라운지 수십 명의 구경꾼들 앞에서 자신이 뺨을 올려붙이고 붉은 와인을 처참하게 쏟아부었던 그 여자. 또 고아 출신이라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뼈대 없는 천박한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던 며느리 할인. 그 여자가 손짓 한번 전화 한 통으로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다니. 경희는 짐승처럼 기괴한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박박 기어 현우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치명적인 공포가 그녀의 뇌수를 파고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현우야, 네가 잘못한 거지. 걔가 어떻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지금 당장 할인이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너 해. 이러다가는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어. 당장 걔 어디 있는지 찾아내. 경희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거대한 사신의 낫 앞에서는 이미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현우 역시 더 이상 망설이거나 핑계를 댈 여지가 없었다. 할인이 쥔 칼자루에 이미 자신들의 목이 반쯤 썰려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갑작스럽게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벼락이 내리치는 궂은 날씨가 시작되었다. 하늘마저 그들을 심판하려는 듯 맹렬하게 비를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우산을 챙기거나 외투를 입을 이성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번개가 번쩍이는 어둠 속을 뚫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채 올라탔다. 죽음의 사신을 피하기 위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꼴이었다. 빗물에 시야가 흐려진 현우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성북동으로 향했다. 처절한 굴복의 시간이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장대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늦은 밤,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던 현우의 검은색 세단이 마침내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날카롭게 긁으며 귀를 찢는 마찰음을 냈지만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곧바로 묻혀버렸다. 먹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가 서석진 총장의 요새 같은 담장을 새우산하게 비추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현우와 경희가 미친 듯이 뛰어내렸다. 우산조차 챙길 이성이나 여유 따위는 없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은 무자비하게 퍼붓는 빗줄기에 흠뻑 젖어 있고 있던 명품 정장과 실크 원피스가 볼품없이 몸에 달라붙었다. 그들의 꼴은 더 이상 엘리트 검사나 고상한 사모님이 아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물에 빠진 짐승에 불과했다. 경희는 빗물과 눈물 엉망으로 번진 화장이 뒤섞인 처참한 얼굴로 굳게 닫힌 철창을 미친 듯이 붙잡았다. 할이나 서할인 내가 잘못했다. 이 어미가 눈이 멀었어.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며느라가 응. 가파른 언덕길을 지나는 사람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경희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목 놓아 애원했다. 현우 역시 철문에 머리를 지시게 되는 기대고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리며 인터폰을 부서져라 연타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깔이 삐어서 당신 속을 썩인 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가 평생 당신 발이나 닦으면서 종놈처럼 살게. 제발 문 좀 열어.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입안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고 무릎 아래로는 흙탕물이 튀었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절규는 폭우 소리에 삼켜져 허공으로 흩어졌고 저택 안에서는 쥐죽은 듯 어떠한 대답이나 불빛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다. 철저한 무시와 단절이었다. 간혹이 가파른 길을 지나는 몇 안 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이 철창에 매달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두 사람의 비참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비출 뿐이었다. 현우는 자신을 훑고 지나가는 타인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이미 그의 목을 조르는 사신의 칼날 앞에서는 세상의 시선 따위 사치에 불과했다. 그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과 철저히 차단된 저택의 2층 창가, 하리는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창턱에 기대선 채 커튼을 아주 미세하게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불과 며칠 전이었다. 호텔의 화려한 라운지에서 수십 명의 귀부인들이 자신을 짐승 보듯 경멸하는 가운데 와인을 뒤집어 쓰고 뺨을 맞으며 치욕에 몸을 떨었던 할인이었다. 직속 상관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하며 구석으로 몰아붙이던 현우의 비열한 눈빛이 아직도 선연했다. 자신을 바닥으로 짓밟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벌레처럼 바닥을 기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공허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권력 앞에 저토록 쉽게 바닥을 기어다니며 자신들의 알량한 신념마저 휴지 조각처럼 내던지는 인간의 나약함, 그 비열하고 추악한 밑바닥에 대한 깊은 환멸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다. 꼬박 3시간을 폭우 속에서 버틴 경희와 현우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철창을 쥔 채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진흙투성이로 쓰러져 헐떡였고 현우 역시 문에 이마를 댄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와 공포로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이윽고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성북동 언덕 위로 안개가 짙게 깔리며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견고한 쇠덩어리 철문이 마침내 무거운 기계음을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안쪽에는 젖지 않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늙은 집사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든 채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사는 동정심이 한치도 섞이지 않은 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께서 두 분을 안으로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경희를 미친 듯이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진흙과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몰골로 마치 지옥의 심판대로 향하는 죄인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신발이 대리석 위를 지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마찰음이 울렸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용서가 아닌 무자비한 심판의 시간이었다. 성북동 저택의 드넓은 응접실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두 사람을 짓눌렀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차가운 불빛 아래 값비싼 수입 가구들과 냉기가 흐르는 하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 화가의 웅장한 추상화들이 진흙과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두 사람의 초라함을 더욱 극대화했다. 응접실 중앙, 마치 옥좌처럼 놓인 거대한 검은 가죽 소파에는 할인이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숨어 있던 나약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이 요새의 주인이자 절대 권력자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에 공기마저 무겁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파의 뒤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아버지 석진의 존재는 응접실의 공기를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겁게 만들었다. 석진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칼날 같은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벌레 두 마리의 등줄기를 꿰뚫고 있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현우와 경희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누구의 명령도 어떠한 강요도 없었지만 그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의 무릎뼈가 딱딱한 대리석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경희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이미 망가져버린 목소리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늙어 노망이 들었다고 눈이 멀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집안의 자제인 줄 정말 몰랐다며 혀가 꼬이도록 용서를 구했다. 아가야 아니 아가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 늙은 시어미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 발이라도 핥으며 살게. 응. 현우 역시 고개를 바닥에 처박은 차에 자신이 어리석었고 비겁했다며 평생 할인을 떠받들고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비굴함만이 가득했다. 할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애원하는 두 사람의 위선적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현우 씨도 고개 들어요. 두 분 무릎 아프실까 걱정되네요. 대리석이 차갑잖아요. 비아냥거림이 섞인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하리는 그들에게 앉을 것을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두 사람 앞으로 다가섰다.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 만약에 제가 여전히 고아원 출신의 국선 변호사였다면 지금처럼 폭우 속에서 밤을 새워 이 집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할인의 서늘한 질문이 칼날처럼 응접시를 울렸다. 경희와 현우는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비겁한 침묵이 곧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경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호텔 라운지에서 제게 뼈대도 없는 천박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 진짜 뼈대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남편이네요. 권력이라는 얄팍한 뼈대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허수아비들 말이에요. 그녀의 시선이 현우에게로 향했다. 현우 씨는 그랬죠. 나를 떠나서 대체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내 주제를 알라고. 그 말 똑같이 돌려줄게요. 아버지의 권력이 없으면 당신은 대체 뭘 할 수 있죠? 당신 주제는 뭐예요? 하리는 그들이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현우가 집무실에서 보여준 비겁한 태도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해부했다. 그들이 숭배하는 권력과 계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인지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철저하게 발가벗겼다. 경희와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선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 그들을 덮쳤다. 그때 할인의 등 뒤에 서 있던 석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집사를 불렀다. 여봐라, 이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들을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는 내 딸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석진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현우와 경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절망에 휩싸였다. 집사가 두 사람의 팔을 잡으려 다가오던 그 찰나였다. 할인이 돌연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쥐었고 그 순간 응접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멎어버렸다. 창백하게 떨리는 입술 끝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려버렸다. 안 돼요, 아버님. 그렇게는 못해요. 제 뱃속에 현우 씨 아이가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석진의 눈빛은 처음으로 거세게 흔들렸고 경희와 현우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다. 제 뱃속에 현우 씨 아이가 있어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충격적인 고백은 응접실의 시간마저 멈춰 세웠다. 숨 막히는 정적이 방 안을 짓눌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고 공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는 할인의 배를 향해 멈췄다. 경희 또한 넋이 나간 얼굴로 떨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현우였다. 그의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마침내 억눌렸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폭발했다.
하리나.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내치고 비겁하게 외면했던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자기 혐오가 되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와 할인의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용서를 구했다. 경희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이마를 짓짓기 시작했다. 둔탁한 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다.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야 하마터면 내 손으로 내 귀한 손주를 자신이 뺨을 때리고 와인을 부어버렸던 그 순간 할인의 뱃속에는 이미 자신의 손주가 자라고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단순한 권력 상실의 두려움을 넘어 혈육을 해칠 뻔했다는 원초적인 죄책감이 그녀의 전신을 덮쳤다. 그때 할인의 등 뒤에 서 있던 석진의 주먹에 굵은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이글거렸다. 딸이 겪은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저 더러운 것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아버지를 제지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현우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바닥에 엎드려 자학하는 경희를 향해 단호하고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아이를 빌미로 두 분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다. 할인은 뚜렷한 발음으로 한자 한자 힘주어 자신의 최후 통첩을 내뱉었다. 선택권을 드리죠.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 인생과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시든가. 잠시 숨을 고른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니면 권력과 체면에 미쳐있던 과거의 더러운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인간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 말입니다. 할인은 두 사람에게 분명히 못을 박았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제게 혹은 제 아이에게 예전의 그 오만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날로 저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두 분의 사회적인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겁니다. 태어날 제 아이가 살인자의 핏줄이라는 오명 대신 쓰레기 같은 조부모를 뒀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섬뜩한 경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어미 맹수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내뱉는 처절한 으름장이었다. 현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맹세했다. 경희 역시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지시기도록 절을 하며 할인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비굴한 다짐을 듣고도 할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집사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싸두었던 짐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현우와 경희가 당황한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다. 저는 당분간 혼자 지낼 겁니다. 이 집에서도 당신들의 집에서도 아닌 온전히 저만의 공간에서요. 두 분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인간이 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아주 멀리서 아주 오랫동안 지켜볼 겁니다.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당신들 스스로 증명해내세요. 하리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작은 가방 하나를 끌고 그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응접실을 걸어 나갔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텅 빈 응접실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죄인과 딸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권력자의 깊은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속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성북동 저택에 서늘했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계절이 3번 바뀌고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은 마치 가혹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경희는 더 이상 화려했던 사교계의 명성과 사치스러운 모임에 목을 매지 않았다. 그녀의 옷장에서는 번쩍이는 실크 블라우스와 값비싼 보석들이 사라지고 대신 수수하고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가 채워졌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경희는 손수 짠 앙증맞은 아기 모자를 작은 상자에 담고 보온병에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조용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선 오만함 대신 삶의 무게를 겸허히 받아들인 노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현우 역시 변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과 권력만을 쫓아 앞만 보고 질주하던 그는 야망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았다. 한직으로 밀려나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정시 퇴근을 한 현우는 매일같이 낡고 다른 서류 가방을 들고 마포의 한 작은 상가 건물 앞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이나 조급함 대신 속죄하는 자의 묵묵한 기다림만이 존재했다. 이윽고 건물 1층에 유리문이 열리고 하리니 품에 작은 아기를 안은 채 걸어 나왔다. 현우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무거운 가방을 자연스럽게 대신 받아들었다. 하리는 과하게 친절을 베풀며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현우를 보며 옅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가 지난 1년간 매일같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과 묵묵한 행동들은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할인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봄눈 녹이듯 녹이고 있었다. 할인의 뒤로 경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미역국이 든 보온병을 내밀었다. 아가 아니, 할인아. 어제 잠은 잘 잤니? 미역국이 몸 푸는 데는 제일이라더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경희의 목소리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인은 보온병을 받아들며 낮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가족이 서로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재며 아주 느린 속도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할인은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으며 자신이 걸어 나온 건물을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2층 창문에 걸린 작은 간판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서할인, 법률사무소 거대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그늘에 숨거나
남편의 성공에 기대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억울하게 짓밟히고 목소리를 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녀만의 작은 요새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붉은 와인에 젖은 서류를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던 연약하고 무력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따뜻하고 규칙적인 숨결을 느끼며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섰다. 진정한 존엄과 명예는 타인이 씌워주는 화려한 왕관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서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현우와 경희는 그런 할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쓴 왕관의 무게를 존중하며 그 뒤를 조용히 따를 뿐이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의 등을 그리고 할인의 품에 안긴 새로운 생명의 작은 등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